네, 관련 내용과 함께 북한 내부 소식 김금혁 전 보훈부 장관 부장관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보셨지만 12일 만에 또 기순이 됐는데 이 네. 전방 지역에서 탈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는데 이 방금 리포트도 그렇고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해당 뉴스를 보면서 상당히 놀랐던 점은요. 지금 그 하사라고 추정되는 그 예. 20대 그 북한 남성분이 넘어오신 지역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해당 지역에 그 군인들의 그 탈북을 막기 위해서 대량의 지뢰를 매설했던 지역이거든요. 정말 뭐 우리 정보 당국이 추측하기로는 약 수천 발에서 수만 발의 지뢰가 해당 지역에 깔려 있는 오.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네. 그 병사가 내려오는 장면을 우리 군이 이제 북한에서부터 추적을 해서 쭉 봤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렇죠. 봤는데 마치 오솔길을 따라서 걸어오신 이 분이 길을 아는 듯한 그런 모양새로 오. 이렇게 요리조리 피하면서 잘 무사히 남한까지 왔다라는 점이 상당히 놀라웠고요. 네. 아마 추측컨대 그분은 그 지뢰 매설 작업에 동원된 병사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지뢰 매설을 하는 과정에서 어디가 지뢰가 없고 또 어디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지 그런 사실들을 좀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어쨌든 그 장병을 통해서 어떤 정보들을 좀 알아낼 수 있겠다 이런 좀 생각도 드는데 네. 20대입니다. 20대 하사. 근데 이 하사면 좀 젊으면 가족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북한에 네. 어떻게 넘어오게 됐는지 그런 위험 부담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남아있는 네네. 가족들에 대한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은? 보통 어떤 사람이 탈북을 결심을 할 때에는 어떤 순식간에 어떤 뭐 결심으로서 일어나기는 좀 쉽지 않은 일이고요. 예. 한 장기간에 걸쳐 고민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탈북을 했을 때 남아있을 가족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상당 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가족의 입을 피해 때문에 결국 고민 끝에 탈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하지만 이번 병사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용기를 내서 자유 대한민국에 오신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한 6개월 전부터 최소 6개월 전부터 탈북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또 최근에 우리가 그 전방 지역의 북한 병사들을 상대로 대북 방송 그 대북 라디오를 확성기, 틀지 않았습니까? 예, 대북 라디오 확성기를. 확성기. 네, 그것이 아마 결정적인 트리거가 돼서 오. 그 탈북을 하는데 이제 결심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준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이 지역에도 확성기, 대북 확성기를 틀었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이 대북 확성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쪽이신가 봐요. 네, 저는 대북 확성기 효과가 드디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쪽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그 한강 하구에서 그 북한 남성분이 넘어오신 지 약 열흘밖에 되지 않은 12일이라고 합니다. 그쵸, 한 12일만. 12일 정도 약 보름이 좀 안 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 시간 동안에 또 다른 탈북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연쇄 탈북의 어떤 징조로 볼 수 있는 좋은 어떻게 보면은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두 분이 다 젊은 남성이라는 점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을 때에는 지금 대북 방송이라든가 대북 확성기가 이제 그 북한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 정보를 들여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적절하게 맞춤형으로 잘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 확성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목소리 제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한 번 실시했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송을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천천히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튕기지 말고 내게 다가올래 소원을 말해봐 I'm dreaming for you boy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둘이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네, 원래 뭐 손을 말해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노래들이 대북 확성기로 북한에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귀순한 북한 병사 뭐 하사라고 하는데 20대 아닙니까? 네. MZ 세대입니다. 북한으로 네, 봐도 네. MZ 세대인데 이 MZ 세대들한테 이런 노래들 대북 확성기 내용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효과적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대 때부터 북한에서 몰래 뭐 남한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노래들을 이제 거의 데일리처럼 듣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예. 이런 뭐 한국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저기 확성기에서 나오는 노래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학생 시절 때 듣던 노래들은 대부분 다 통제 하에 듣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군대를 나와 보니 이제는 어떤 통제가 없이 이제 그냥 들린단 말이죠. 잘 들리고 있다. 그렇죠. 그거를 뭐 북한이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강제적으로 24시간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그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어렸을 때 가졌던 그 남한에 대한 동경심이라든가 혹은 한국 문화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가 또 그것을 조금 자기가 직접적으로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대북 확성기를 들으면서 예. 훨씬 더 이제 증폭되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
뭐 북군 내부에서 어떤 상황도 있을 테고 경제난도 북한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종합적인 뭐 민심 변화랄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귀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어떤 그분들의 귀순이라는 것이 단지 뭐 노래 몇 곡 들었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네. 아마 오랫동안 북한 체제 내부에서 쌓인 불만이 이제 누적되다가 이제 한 번에 이렇게 터져 나온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코로나가 끝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는 북한 당국이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주민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뭐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라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가능했다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사실상 북한의 식량난이라든가 뭐 환율이라든가 경제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혀 나아진 바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제는 코로나도 끝났는데 왜 식량난이 이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냐, 왜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냐, 혹은 작년에 리포트를 보면은 작년에서 지금 북한의 환율이 약 3배에서 4배 가까이 치솟았다고 하고 네. 그 쌀의 물가 같은 것도 2배 혹은 뭐 어떤 지역은 4배까지도 올랐다고 하는데 그 모든 책임이 결국은 북한 당국에게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는 북한 당국에게 우리 북한 주민들이 지금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장마 때문에 수해까지 굉장히 잇고 있다.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이 애민 그리고 인민 친화적인 행보를 계속해서 연출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과정에서 보니까 뭐 아이들이 공개가 됐는데 이제는 좀 아이들이 살찐 아이들이 보였다면은 이번엔 보면 굉장히 왜소하다 못해 좀 삐쩍 마른 아이들도 네. 굉장히 보여서 네. 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 네네. 이게 의도치 않게 연출된 겁니까? 아니면 뭐 이거를 의도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의도치 않게 북한의 어떤 그 난맥상에 또다시 노출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그 벤츠를 끌고 왔을 때 사진 기억나십니까? 예. 사실 그 사진도 의도치 않게 노출이 되었다가 이제 그 김정은의 그 애민이라는 어떤 그 행보가 상당히 가식적이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결국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이 애들을 뭐 평양으로 초대를 해서 뭐 연회도 베풀어주고 여러 가지 등등의 그 애민 행보를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는 있지만 결국 그 영상에 등장한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청소년과 비교했을 때 키도 상당히 작고요. 그리고 굉장히 왜소하고 혈색이라든가 그리고 그들이 입은 옷가지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우리가 봤을 때 네. 종합적으로 지금 북한의 어린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가 한 번에 다 확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은 본인이 돋보이기 위해서 그런 애민 행보를 보여주려고 영상을 만들었다가 결국은 북한의 어린이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노출하게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수재민들 뭐 북한 주민이긴 하지만 뭐 김정은을 떠나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수재민들 상황도 들으신 거 있습니까? 심각하다고 보도상으로는 보이던데. 매우 심각합니다. 일단은 그 수재민들에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할 보급품들이 지금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임시 천막 같은 곳에서 대부분 살고 있는데 네. 그 임시 천막이라는 것이 결국 그냥 맨 땅 위에 천을 깔고 대충 비나 뭐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천막을 만든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근데 대규모 뭐 천막촌도 만들었다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예, 하지만 뭐 그 안에 냉방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풍토병이 다시 그 안에서 번지고 있다라는 소문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분들에게 돌아가야 할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주변에 또 이제 그 동원 나온 그 30만 명의 청년 돌격대들이 또 인가를 습격을 해서 뭐 훔치는 사례도 발생을 저희가 하고. 지난번에 전해드렸죠. 네,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난맥상이 지금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희 최근에도 국민께 위성에서 보는 지금 텐트촌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아마 제가 보도가 된 걸로 예. 어제 오늘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또다시 질책을 했죠. 간부들에게 왜 이 제대로 못 하고 있느냐, 미리미리 대비를 하라고 했는데 왜 못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그 책임을 간부들에게 돌리고 있는 모습이 자주 반복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예. 그만큼 지금 북한 내부의 상황이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뭐 의도치 않게 뭐 야윈 아이들이 지금 노출됐다고 예. 했는데 이것도 뭐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김정은이 북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남한식 표현을 최근에 좀 썼다라고 네, 해서 그렇습니다. 좀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 남한 방송과 기사를 봤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좀 뭐 다른 속내가 있는 건가? 많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얼마 전은 아니죠. 한 몇 년 전에 그 북한의 인터넷 트래픽을 조사했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구글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자주 사용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미 정보 당국에서 드러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데 자기 이름을 쳐보기도 하고 뭐 본인의 보니까 지금도 화면 나오지만 뭐 인민을 주민 뭐 그렇죠.
노인을 어르신, 뭐 TV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누구보다 한국식 표현에 익숙할 겁니다. 한국 기사를 매일 보기 때문에 지금 아하. 보시면 그 원래 북한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인민이거든요. 네, 저희도 우리가 잘 알지 익숙합니다, 않습니까? 사실. 예. 하지만 이제 주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주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북한 주민들을 지칭할 때 북한 주민이라고 표현하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저는 북한에 살면서 어르신이라는 단어 그렇게 자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뭐 험지 이런 말을 씁니다. 네. 험지라는 말 저는 북한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쓴 적 없고요. 한국에 와서 아 험지가 어려운 곳이구나를 네. 뜻하는 단어인 걸 뭐 정치에서도 알았는데요. 저희 쓰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뭐 선거도 없는 북한에서 험지라는 단어가 쓰일 일이 없겠죠. 어. 등등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사실은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평양 문화보호법을 만들어서 남한 말투라든가 뭐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오빠 그렇게 이런 것도 못 쓰게 하고요. 그렇죠. 예. 엄청 통제를 하면서 정작 본인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본인만 아는 그런 남한식 표현들을 이렇게 주구장창 그렇군요. 쓰고 있는 주민들은 것이죠. 정작 저게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요. 며칠 전 나온 소식인데 이 북한이 일명 이 시스루 스타일과 예. 수탉머리 금지령을 내렸다라고 네.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딸 지금 주해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그 김정은 체제의 그 내로남불 양상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예. 김정은 위원장도 주민들에게는 본인이 쓰지 말라고 남한 말투 쓰지 말라고 해서 본인은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저 김주혜 딸이죠. 김주혜가 입고 나왔던 그 옷이 시스루 옷차림입니다. 그러니까 시스루라는 것이 여름에 좀 입기 편하죠. 뭐 속이 좀 비치는 옷. 네, 이렇게 속이 되어 비치기도 있죠. 하거니와 바람도 잘 통하기 때문에 좀 그런 통풍 효과도 있고요. 하지만 속이 비친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 시스루 옷을 입지 말 때 대한 어떤 영상 강의까지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수탉머리도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수탉머리라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머리를 뒤로 묶어서 마치 현성월 위원장, 현성월 그 지금 나온 부부장이 오른쪽 사진이요. 예, 하고 있는 것처럼 또 현성월이나 김주혜가 헤어스타일이 비슷하죠. 네. 저게 지금 아마 북한 지도부 내에서는 유행하고 있는 스타일인가 봅니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저런 수탉머리는 이제 뭐 자본주의 문화 양식이기 때문에 오. 철저히 배척해야 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머리 스타일까지. 반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본인들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니 위원장님의 딸도 저러고 다니는데 네. 우리라고 왜 못하냐 라는 식의 그 공개적인 반발이 막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 북한 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데 자, 북한 기순 내용, 배경 그리고 북한 내부 상황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자, 이번엔요.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작심 발언 이후에 침묵하는 이 안세영 선수가 장미란 문체부 차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 내용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정작 이 배드민턴 협회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영규 기자 리포트 보시고 전문가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첫 회의를 연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안세영에게 회의 참석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안세영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안세영 측 관계자는 안세영이 요구한 것은 조사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진솔한 대화를 하자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성과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문체부도 조사위원회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불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신 장미란 문체부 2차관과는 그제 만나 그동안의 고민을 포함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고 장 차관도 경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차관이 직접 안세영과 만난 만큼 문체부 차원의 조사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문체부의 지적에 이어 안세영도 참석을 거절하면서 배드민턴 협회의 조사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협회는 위원회 구성 재검토도 논의하고 있고 안세영과도 연락하고 있다며 조사와 함께 대화를 위한 접촉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안세영과 협회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는지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네, 관련해서 연예와 스포츠 소식 풀어주실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들으신 대로 이 안세영 선수가 장미란 차관과 면담을 했는데 배드민턴 협회 자체 조사에 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안세영 선수는 이제 조사가 아닌 진솔한 대화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좀 보면은 선수와 이 협회 이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좀 확연히 다르다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본인과 지금 협회가 갈등을 이제 일으키고 있는데 논란이 있는데 지금 협회에서 구성한 조사위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본인만 지금 말하자면은 이게 맞나 하는 게 아니라 문체부에서도 지금 조금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예를 들면 그 조사위에 5명이 있는데 인권위원장, 감사, 변호사, 교수 변호사 2명 이렇게 5명인데 문체부에서도 이 인권위원장과 감사는 협회 측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 또 문체부의 또 하나의 지적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사위를 구성했다. 근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을 경우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이거 경미하지 않죠. 하나는 굉장히 긴급할 때. 그런데 이게 긴급하냐에 대해서 문체부가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7일에 김기택 회장이 귀국을 했는데 조사위 발표를 15일 광복절에 했어요. 8일의 시간이 흘렀다. 이게 긴급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문체부에서 또 하다 보니까 네. 안세영 선수 측에서는 더더욱 본인이 일단 지금 4주간의 재활, 부상 치료 중이기도 하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19일에 장미란 차관은 만나면서도 20일과 22일에 이 조사의 조사는 조사에 불응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제 본인이 16일에 SNS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조사가 아니라 진솔한 대화를 원한다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진솔한 대화에 어떤 대상자 같이 함께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눌 상대로 같은 스포츠계 선배이고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차관과 물론 이제 분야는 배드민턴과 역도로 다르지만 네. 그런 선배를 만나서 본인의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인의 고민을 얘기하고 들어주고 해결해줄 좋은 어른을 원한다라고 파리 출발 직전에 SNS에 올렸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 좋은 어른으로 장미란 대선배와의 어떤 면담을 택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정작 배드민턴 협회와는 좀 불편하다. 그렇죠. 문체부 그리고 선배인 장미란 차관과 한번 풀어보겠다 이런 의지도 좀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추이를 저희가 가족 예능에 나와서 뭐 친숙하죠. 이 배우 강경준, 장시영 씨 부부 얘기인데 강 씨가 이 유부녀와 불륜 저질렀다는 의혹 제기돼서 논란이 일었었는데 장시영 씨가 최근에 여기 대해서 처음으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입장을 밝혔는데 불륜설이 제기됐던 남편 강경준 씨하고 이혼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말하자면 불륜 의혹 상대로 지목이 된 그 여성의 남편이 고소를 한 거는 지난해 12월이지만 대중에게 알려진 건 올해 1월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8개월 만에 장신영 씨가 처음으로 입을 공식적으로 연 겁니다. SNS에 심경을 밝혔는데 처음은 사과를 시작해요. 피해자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본인들의 가정사로 인해서 불편을 겪으셨을 어떤 대중 여러분께 굉장히 깊이 사과를 했고요. 대중에 사과를 한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남편의 어떤 잘못을 덮고 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바로 아이들, 2 아들이 있죠. 이제 첫 번째 결혼해서의 아들이 있고 지금 강경준 씨하고도 강경준 씨 어머니는 할머니하고도 굉장히 한 가족이 돼서 잘 살고 있는 장남이 있고 또 2019년에 출생을 해서 이제 5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 아빠의 손길이 가족의 울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장신영 씨는 그런 이제 큰아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장차 꿈이 있고 지금 배우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어린 아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남편이 굉장히 수없이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직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 가정 안에서 살아가려 한다. 좋은 엄마 아빠로 살아가려 한다. 이런 이제 의견을 본인이 심경을 처음으로 토로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일반인도 사실 이런 일 벌어지면 남편 용서하기 굉장히 쉽지 않았을 텐데 일단 용서를 하고 넘어간다. 그래도 이 그간에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겠죠. 게다가 이게 지금 뭐 소문이 살살살살 나도 만약에 이게 그냥 비연예인에게 일어난 일이어도 굉장히 심경이 굉장히 괴로울 텐데 이걸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네. 우리 가정사를. 그런 부분에 또 내 입만 바라보고 있고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오히려 이제 남편을 감싸는 듯하게 남편을 향한 지나친 비난은 자제해달라. 어떻게 보면 뒤집어 말하면 저의 선택을 존중해달라는 거겠죠. 그 선택 속에는 저는 단순히 아이들만을 위해서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편에 대한 그래도 믿음. 말하자면 남편의 잘못이 있는데 잘못은 확실한데 그것이 우리가 이혼하고 가정을 깨고 아이들에게서 이제 아빠를 빼앗고 나에게서 남편을 빼앗을 만큼의 잘못이었나 이것에 대해서 오래 심사숙고했을 거고요. 그에 따른 판단인 만큼 존중하는 게 맞고 실제로 지금 많은 누리꾼 또 대중들이 그러한 선택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가족이 어디 장소에 갈 때마다 굉장히 대중들이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을 텐데 좀 이겨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어쨌든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송은 일단 일단락이 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제 고소를 했을 때만 해도 그리고 1월에 언론에 알려졌을 때만 해도 강경준 씨가 오해 여지가 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매체에 의해서 장신영 씨와 강경준 씨와 상대 여성이 나눈 SNS 메신저 대화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게 이제 결정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이런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되면 내 아내, 내 자식들에게 받을 상처, 또 대중이 여하튼 우리 이제 가족 예능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대중, 우리를 관심 깊게 지켜봐 주셨던 대중이 느낄 어떤 심적 불편함, 불쾌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고 강경준 씨가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지만 이제 청구 인락이라고 하죠. 상대가 지난해 12월에 손해배상 청구로 5천만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고 청구 인락으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굉장히 좀 용기 있게 큰 마음으로 남편을 품은 이 장신영 씨 많은 분들이 좀 응원할 것 같습니다. 잘 살으라. 잘 살라고 응원하고 있고요. 예. 그런 어떤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하고 지지한다. 또 왜 피해자가 사과하냐? 너무 사과하지 말아라. 굉장히 따뜻한 시선들 절대적으로 뭐 일부에도 없습니다. 그냥 전체 모든 분들이 많이 응원하고 있고 실제로 장신영 씨도 그 대중의 응원을 보고 내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배우의 모습으로 강경준 씨는 당시 이제 부동산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어떤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그런 경제 활동적으로 힘을 실었다면 장신영 씨 굉장히 좋은 배우예요. 연기력도 좋고 감성도 풍부하고 저는 다시 이제 아이가 이렇게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쯤부터 엄마도 또 다시 배우의 일로 돌아오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방송인 함소원 진화 씨 얘기입니다. 이 부부 얘기 정말 저희가 많이 다루는데 얼마 전에 함소원 씨가 이 남편 진화 씨한테 뭐 자기가 뭐 폭행을 당했다 뭐 이런 거 올리고 또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저희가 한번 나눴던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어제는 또 갑자기 또 다른 소식이 들렸는데 이 함소원 씨가 갑자기 SNS 라이브 열었는데 2년 전에 우리 이혼했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맞습니다. 뭐 드라마 반전 드라마도 늘 이런 반전이 있을까 네, 이 싶게 부부 굉장히 늘 반전이 많아요. 네, 충격적 소식을 전하는 부부인데요. 2022년 12월에 한 뭐 2년 전에 1년 반 이상 전에 이혼했다 이걸 얘기를 했는데 이걸 네. 왜 밝히게 되냐면 이 자리에서 저희도 다뤘지만 그 지난 6일에 남편 진아 씨가 나 함소원한테 폭행당했다 맞았다. 하고 네 사진 올렸잖아요. 예. 그리고 바로 또 하루 뒤에 아니 이 상처는 아내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대중이 잘 믿지 않았어요. 예. 믿지 않다 보니까 함소원 씨가 결국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굉장한 인플루언서로 상품을 잘 팔고 있거든요. 예. 좋은 이미지가 필요해요. 자신이 아. 남편을 폭행하는 아내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솔직하게 얘기한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해명의 과정에서 나온 건데 아니다. 우리가 이제 새 사무실을 하나 차려서 이렇게 여기서 새 사무실이라는 건 두 사람이 이혼했지만 공동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의 그림을 사업. 하나 벽에다가 걸고 있는데 그게 떨어졌는데 남편은 내가 일부러 떨어뜨렸다고 생각했고 네. 나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몰랐다. 이 얘기를 하면서 더불어 사실은 저희가 2022년 12월에 이혼했는데 네.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이를 생각해서 한 집에 살고 있기도 하고 또 사업자로는 파트너기 때문에 함께 사업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이게 모두 딸을 위한 선택이니까 조금 낯설겠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차원의 해명을 하면서 이혼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공인 부부인데 도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최근의 행보 부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너무 잦은 논란이 있다 보니까 대중들이 바라보기에 시선을 좀 곱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부를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부부싸움 일기랄까 아니면 심지어 남편의 무슨 동성 불륜 이런 의혹을 또 함세훈 씨가 제기한 네. 적도 있어요. 불륜 일기랄까 우리가 알고 싶지 않은 사생활까지 너무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함세훈 씨의 전략인가 전 하도 반복이 돼서 전략이다. 네, 유명이 아니더라 악명도 좋다 선풀이 아니라 악플도 좋다인지 왜냐하면 여하튼 지금 함성업 씨가 굉장히 중국에서 특히나 이게 지금 저는 K 뷰티 이런 어떤 K 컨텐츠 인기에 힘입은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품을 소개하고 여러 가지 판데 잘 되고 있다 그래요. 어허. 뭐 잘 되고 있는 와중이라 이게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노이즈 마케팅인가요? 저는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님과 함께로 유명한 가수 남진 씨 다들 궁금해하시고 좋아하시는데 남진 씨가 데뷔 60주년을 맞았는데 영화를 개봉한다고 합니까? 어떤 영화입니까? 영화를 개봉하는데 요새 뭐 임영웅 씨도 그렇고 영탁 씨도 그렇고 콘서트 영화 많이 개봉하잖아요. 콘서트 영화. 콘서트 지나간 콘서트들의 하이라이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준비했던 비하인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남진 씨의 경우에는 그 함께 해주었던 장윤정 씨, 장민호 씨 뭐 이런 후배들이 또 총출동해서 인터뷰도 해줬다고 해요. 그런 제목도 좋습니다. 오빠 남진. 오빠 이런 남진. 네 이렇게 해서 이 콘서트에 얽힌 무대 앞뒤의 얘기를 모아서 어허. 그걸 영화로 개봉을 하는데 저는 남진 씨가 굉장히 나이 들어서도 지금 건재한 이유가 네. 어떤 무거움이 없어요. 나 할 수 있어. 나도 젊은이들 해 그럼 나도 하지. 젊은 가수들이 이렇게 콘서트 영화 개봉하네 그럼 나는 왜 못해? 본인은 이미 200편 넘는 영화에 출연했던 과거에 7, 80년대 가수 겸 배우였던 사람이에요. 뭐 외국의 뭐 유덕화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뭐 배우 겸 가수다? 이미 남진 씨가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영화 개봉에 대해서 본인이 전혀 어떠한 그 전혀 떨림도 없을 것이고 난 당연해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으로 또 영화를 공개한다고 티저, 예고편, 영상, 또 포스터, 사진 이런 것들을 공개했습니다. 혹시요 이 나훈아 씨가 뭐 라이벌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콘서트 이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라이벌 아니겠습니까 트로트계? 그런 좀 자극을 받아서 이런 영화를 낸 건가요, 뭔가요? 나훈아 씨가 지금 은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극을 받는다기보다 남진 씨가 굉장히 허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남진 씨도 굉장히 개성이 강한 가수고 퍼포먼스도 좋고 옛날로 치면은 그때 시대 굉장히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가수가 혼자였을 때보다 나훈아라는 라이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한 시대를 풍미한 정말 대스타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나보다 먼저 사실은 데뷔가 남진 씨가 1년이 먼저예요.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 데뷔했는데 지금 나훈아 씨가 먼저 은퇴를 선언했고 남진 씨는 나는 죽을 때까지 힘만 있으면 부르겠다 하는데 네. 나훈아 씨는 박수 칠 때 떠나겠다고 했고 사실 두 사람 예전부터 행보가 달랐거든요. 남진 씨는 굉장히 젊어서는 세련된 도시남 그리고 인기남 나훈아 씨는 고향의 정서 그런데 나이 들어서는 나훈아 씨가 막 찢어진 청바지 입으시고 남진 씨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로맨티스트 점잖게 늙어가셨는데 네. 이렇게 행보가 늘 다르더니 은퇴에 대한 행보도 다른 거죠. 아마 남진 씨는 속으로 제발 돌아와라 함께하자 이런 마음이 아니실까 싶고 지금 우리가 벌써 남진 씨만 얘기해도 나훈아 씨의 마지막 바로 콘서트를 나옵니다. 생각하잖아요. 예. 이런 시너지 효과 저는 제 개인적으로 두 분 계속 오래 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흥미로운 연예 스포츠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사건 전문가 모시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보신 것처럼 이 고교생, 남학생 구속이 되는데 변호사님 이 고교생이요. 어제 취재진이 질문했어요. 이 살해할 의도가 있었냐 했더니 머뭇거리지도 않고 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이거는 어려서 그런 겁니까? 이 사건의 심각성을 몰라서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가해 학생 살해할 의도가 있냐는 질문에 피해 여학생은 살해 의도로 찾아갔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하던 순간은 그 우발적이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언뜻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으로 보입니다만 네. 이제 이 뜻을 선회해 보자면 이제 아마 살해 의사는
있었지만 이제 반드시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얼굴을 보고 나니 이제 그때 다시 화가 나서 욱했다. 살인의 의사가 생겨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할 수 있고 네.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통상적으로는 기자의 질문에 이제 진실된 답변으로 살해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예라고 실제로. 답변을 했다가 이제 순간적으로 아차 싶어서 이제 감형을 목적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장가 기자, 이제 어제 가해 남학생이 여학생을 이제 둔기로 이제 살해하려고 했는지 뭐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이유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어제 잠시 다루기도 했지만 실제로 뭐라고 했답니까? 그러니까 남학생이 여학생을 짝사랑했는데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서 그렇게 범행을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남학생은 여학생을 폭행할 때도요. 정말 너는 죽어야 돼.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른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자, 이 가해 남학생은 고등학생 그리고 여학생은 중학생인데요. 같은 중학교에 다니면서 서로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남학생이 여학생을 스토킹하다가 결국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안 변호사님, 어쨌든 이 저희가 앞서서도 봤지만 시민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굉장히 큰 일이 날 뻔했는데. 그래서 이 법원에서도요, 이 10대이지 않습니까? 10대임에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제 보통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면 아직 그러니까 미성년이기 때문에 법적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통상 성인일 때도 이제 영장은 예외적으로 발부가 됩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요. 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이제 주거가 범죄 혐의는 당연히 소명이 그렇죠. 되어야 하고 주거가 부정하거나 도망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반드시 그 중에 사유가 하나가 있어야 하고 네. 거기에서도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기타 참고인에 대한 이해 우려까지 있어야만 이제 영장 발부가 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가해자 역시도 10대임에도 이제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살인 강도 강간 이건은 살인 미수이지 않습니까? 살인 미수라는 범죄가 중대하고 또 본인 스스로가 살해 의사가 있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네. 이제 또 다시 만약에 풀어주게 된다면 피해 여학생한테 다시 재범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해서 영장이 발부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묻지마 폭행입니다. 장가 기자, 근데 이 가해자가 전직 축구 선수랍니다. 축구 선수가 발길질을 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일인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직 축구 선수 출신인 40대 권모 씨가요. 지난 2월에 새벽 한 부산에 있는 길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 A 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서 흉기로 협박한 다음에 물건을 훔치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가 반항을 당연히 하겠죠. 네. 그러니까 약 30회 가량을 주먹과 발로 얼굴을 찼다고 하고요. 30차례, 30차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쓰러진 A 씨의 머리를 일명 축구공처럼 걷어차는 사커킥 행위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권 씨는 의식을 잃은 A 씨를 내버려 둔 채 휴대전화만 들고 훔쳐 달아났고요. 같은 날 오후 2시쯤 부산역 인근에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당시 A 씨는 근처를 지나던 행인에게 발견이 돼서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전직 축구 선수가 발길질을 한다. 이건 거의 살인 무기를 쓴 거나 다름없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피해자의 상태는 구체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나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정말 이 축구 선수들이 공 차는 걸 보면요. 네. 정말 세게 찼을 때 상대편 그 골대까지 공을 넘길 수 있을 네. 정도로 파워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힘으로 이 40대 남성이 여성을 찼다고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고 무서울 따름인데요. 이 피해자 정말 턱뼈가 골절됐다고 합니다. 턱뼈가 골절이 되고 또 이 남성이 흉기를 또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손에는 이 흉기로 인한 상흔이 남아서요. 결국에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경찰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많이 뺐어요. 칼도 사고 여자 따라가면서 여간에 박아놓고 해놓고 혼자서 8주 턱뼈 골절, 턱뼈가 빠져버렸어요. 네, 취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이거 왜 그랬답니까, 남성? 네, 그렇습니다. 권 씨는 기소된 후에 세 차례 재판에서 공황 장애를 이유로 불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하자 그때서야 19일 처음으로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 13일 예정됐던 선고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권 씨는 앞선 재판에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사회에 고리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예.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정작 더 중요한 거는 반성한 태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상황입니까? 재판부는 또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현재 상황에 대해서. 네. 그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얼굴에 사커킥을 날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한 전직 축구 선수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25년이요? 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를 생각이 들긴 하지만 범행 내용이 너무 좋지 않다. 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예전 축구 선수였던 피고인이 네. 별로 상당 시간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는 당연히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됐고 이제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좀 기가 막힌 건요. 네. 이 남성이 정말 반성하는 태도가 하나도 없었던 걸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어떤 건가요? 검찰에 따르면 이 권 씨는 사건 직후에요. 지인에게 내 얼굴과 신발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내가 사람을 죽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예. 반성이 아니라 내 얼굴과 신발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요? 네, 예. 정말 기가 막히고 또 검찰에 따르면 이 20대 여성인 피해자는 정말 이 사건으로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죠. 이는 한 명의 정말 존엄한 인격체를 살해한 것과 맞먹는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무슨 이런 일이 있나. 그리고 네. 또 반성한 태도 없다 보니까 뭐 어떻게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되나.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사고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살펴볼 텐데요. 여야 대표가 3년여 만에 회담을 한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관심이 높다 보니까요. 이 생방송을 하니, 뭐 생방송을 또 왜 하니, 뭐 이런 거로 또 여야가 신경전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뭐 하나 순탄하게 흘러가는 게 없는데, 자, 오늘은 좀 진전이 있을지 국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희 기자. 회담 생방송을 두고서 결국 실무 협상이 하루 연기되기도 했는데 오늘은 좀 협상을 한다고 합니까? 네,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아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만나 여야 대표회담 관련 실무 협의를 이어나갈 전망인데요. 다만 박 실장은 언제 만날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어제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한동훈 대표 측에선 회담을 생중계하자고 제안했고 이재명 대표 측에선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만드는 것 아니냐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동훈 대표가 대선 TV 토론을 상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대선 TV 토론도 아니고 회담 생중계는 안 한다며 회담이 이벤트처럼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회담 생중계는 형식의 문제라며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회담 의제를 두고도 입장차가 엿보이는데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쟁 중단 선언과 정치개혁 협의체 상설화, 금투세 폐지 등 세제 개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혜병 특검법과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구당 부활 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로에게 민감한 부분을 내걸며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오늘 실무 협상에서 회담 공개 방식, 의제 등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정치의 맥락과 이면을 짚어줄 전문가분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이 김태희 기자가 전한 것처럼 이 회담을 뭐 생방송을 하자 말자를 두고 양측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막 이런 말들을 주고받아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자, 목소리 듣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TV 생중계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보도가 돼가지고 일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께서 이 대표 회담을 하나의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김광삼 변호사님, 이 민주당 쪽에서는 이 한동훈 대표 측이 보여주기식으로 대표 회담을 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문 좀 제기했는데 생방송이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적은 없었던 걸로 네. 보이고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에게 예. 그때도 생중계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제가 그렇죠, 제안했던 그렇죠. 적,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거 자체가 문제되는 건 이해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비서실장이 정치적인 거 이벤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이벤트죠. 큰 이벤트죠, 당연히. 당 대표끼리 만나가지고 어떤 걸 논의하느냐 이것은 이벤트가 맞아요. 근데 간혹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할 말 못하고 결국 자기의 지지층을 위해서 보여주기심만의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아.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쟁점은 거의 다 명확하거든요. 뭐 최상면 특검이랄지 종부세, 금투세랄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저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왜 저런 제안을 언론을 통해서 했을까? 네. 물론 실무협상에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실무협상에서 우리 못하겠다 하면 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론은 딱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국민이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정말 투명하게 한번 금투사가 되건 뭐가 되건 논의를 해보자. 그러면 이게 토론이 아니고 회의다고 얘기하는데 토론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왜 최상면 특검을 밀어붙이는지, 왜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건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거다 봐요. 물론 네. 뭐 A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응할 것이냐 응하지 않을 것이냐 이제 그 문제만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대표 회담에서 꼬리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뭐 안 받을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김상일 부대변인상 좀 궁금한데 민주당에서는 이 생방송이 맞는 건지 그리고 네. 생방송 제안을 먼저 언론에 먼저 국민의힘에서 흘렸다고 해서 좀 기분 나빠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지금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될까요? 한동훈 대표를 그동안 좋게 보고 좋게 예. 평가한 이유는요. 항상 목적을 앞에 뒀다는 거예요. 당정 관계도 이게 목적이 될 수 없다. 이건 수단일 뿐이다. 그럼 목적은 뭐냐? 국정을 잘하기 위해서, 예. 민생을 잘 챙기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지금 이 회담 왜 하죠? 목적이 중요한 겁니까? 수단이 중요한 겁니까? 그럼 목적이 국민을 좀 더 챙길 수 있고 협치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면 왜 생방송을 하는 걸까요? 저는 이것은 그냥 국민과 민생 이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한 제안이다. 보여주기다. 이렇게뿐이 저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여야 간에 신뢰가 있습니까? 신뢰가 거의 저는 바닥 수준이라고 보는데 이 협상 파트너, 국정 파트너가 되려면요. 신뢰를 먼저 쌓아야 돼요. 예. 첫 술에 배부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신뢰를 쌓으려면 자기 지지층을 위해서 얘기하고 외부의 적을 규정함으로써 나의 이익을 꾀하려고 하는 모습이 더 강해 보이는 이벤트. 이거 왜 하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회담 자체의 진정성, 목적을 위한 진정성이 상당히 훼손될 것이다. 우려스럽다. 이거는 그냥 여기서 접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수단과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목적은요. 목적을 가기 위해서는 수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사실 둘이 영수회담에서 뭔가 나올 게 있느냐 그런 회의적인 시각도 강해요. 그런데 이를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게 되면 네. 누가 옳은지 누가 옳지 않은지를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금투세 폐지가 필요한지, 왜 최상면 특검이 필요한지 그걸 공개적인 어떤 대화를 통해서 토의를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모든 될 수 걸 있는 공개하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과정 자체도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봐요. 물론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 영수회담이랄지 당대표 회담을 주도권을 먼저 잡은 게 이재명 대표 맞죠. 당선되자마자 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되자마자 이걸 뭐 제안을 했기 때문에 만나자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죠. 그러면 거기에서 서로 주도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에 있어서 나는 그러면 토론으로 응하는 거죠. 토론해서 누가 더 잘하는지 보자. 누가 더 설득력 있는 것이 보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이게 회담에 있어서 뭐 좌우될 건 아니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짧게 한 말씀 하시죠. 지금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회 의석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네.
민주당이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협치를 하자는 거잖아요.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내 주장이 더 옳다라고 논쟁을 벌이자라는 장이 필요합니까? 그러면은 민주당의 189석 야권 의석이 그래 저게 오르니까 그쪽으로 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넘어서기 위해서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서 그런 걸 뛰어넘어서 국민을 위한 뭔가 결단을 보여주자, 이런 게 이 회담의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지금 하신 말씀들이 다 맞을 수 있으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반박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네. 시간상 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얘기들이 많아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임 얘기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좀 흥미롭게 진행이 되는데 퀴즈 형식으로 어떤 얘기를 풀어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듣고 오시죠. 강이 보이면 리버뷰,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 이재명이 보이면 뭐로 돼 있겠습니까? 이재명이 보이면 I love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바다는 4개야. 동해, 남해, 서해. 또 하나가 뭐겠습니까? 이재명 사랑입니다. 이재명 이번 전대 점수는 95점. 이재명에게는 왜 95점이냐? 이재명에게는 5점이 없으니까. 이런 이상한 문구를 지금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문구를 지금 만들어서 축하한에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야 대표가 이제 만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이 내용 전체로 보셨습니까? 일단 아마 이 서범수 사무총장이 예. 이제 너무나 극단적인 팬덤, 그로 인한 어떤 민주주의에 있어서 어떤 혼란이랄지 이게 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이걸 이제 지적하려고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맹목적인 편견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 발전이랄지 민주주의에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건 맞죠. 그런데 이제 저거 자체를 이렇게 들고 나온 것은 뭐 제가 이름, 뭐 사무총장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동해 바다를 뭐 우리가 바다가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네. 사면이 되고 뭐 뷰도 뭐 알라뷰가 있고 저 지적은 뭐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뭐 저것은 이제 팬덤이잖아요. 그 팬덤도 저거 자체를 표현했다고 해서 저 극단적인 팬덤이 저건 잘못됐다. 또 뭐 생각이나 사상이 있어서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생각과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아마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극단적인 팬덤의 잘못된 점, 뭐 그런 것들을 뭐 지적하려고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김상일 부대변인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지자들이 국회 정문 앞에 네. 이제 저렇게 화환 보내는 것들이 네. 일상화된 것 같기도 한데 네. 장점도 있을 거고 장점도 있을 테고 네. 뭐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분명한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이 더 많다. 이미 민주당은 뭉칠 만큼 뭉쳤잖아요. 어떻게 더 뭉치죠? 더 뭉치기 위해서 압력을 가하면 부서질 정도로 뭉쳐져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하면은 중도층이 볼 때는 움찔하지 않을까요? 뭘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지난 총선에서 안규령 후보를 생각하시면 돼요. 떠오릅니다. 예. 네. 차은우가 잘생겼어요. 이재명이 잘생겼어요. 차은우. 물론 본인의 개인 생각일 수도 있으나 예. 그걸 공개적인 데서 얘기할 때는 그래도 기본적인 상식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차은우가 잘생겼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취향이 있어서 이재명이 잘생겼다고 생각해.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해가 되죠. 그러나 굉장히 일반화해서 둘 중에 누가 더 잘생겼어? 차은우.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집단의 모습, 이거를 중도층이 다가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거는 별로 좋지 않다. 정말 이재명을 지지하고 싶다면 저런 거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감점 요인이 되니까 네. 저렇게는 안 하시는 게 지지자분들도 안 하시는 게 더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게 도움되는 거다. 도와주는 거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조금 일고 있는데, 자, 그중에서도요. 이 청년들과 소통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은요,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하면 내가 걱정하는 거는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개만 사랑하고 개만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뭐 꼰대로 하든 말든 난 그거는 지지 않는다. 젊음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줄 알고 또 애도 낳아서 키울 줄 알아야지. 개를 안고 다니는 것이 어떻게 행복일 수 있냐. 청년 남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애도 낳고 키우고 이래야지 이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세대 간의 생각이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좀 더 있는 세대 분들은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젊은 세대들은 좀 맞는 말이 아닌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이제 본인이 그런 말을 하대요. 나는 꼰대가 되든 말든 그건 지지 안 해요. 이게 전형적인 본인이 꼰대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아니 젊은이들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훨씬 더 이상적이긴 하죠. 그렇지만 그건 선택의 문제거든요. 자신이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근데 너무 사회적 상황도 안 좋고 직장을 다녔을 때 어떤 애를 낳았을 때 어떤 뒷받침도 안 되고 또 집도 마련할 수 있고 애를 낳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생의 고통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의사를 존중해 줘야 하는 겁니다. 누가 남녀 만나서 좋아하는 남자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 뒷받침 못 해주잖아요. 그러면 저출생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해결할 것인지, 국가가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지, 그것이 제일 과제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문제인데 마치 뭐 반려견이나 키우고 뭐 그걸 행복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다. 이러기 때문에 애를 안 낳는다랄지 이런 사고방식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저는 이해가 가지가 않는데요. 더군다나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뭐 또 여러 가지 발언들이 구설수에 올리고 있는데 이분은요 상당히 이제 극단적 보수주의라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극단적 것도 이념적에서는 극단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출생이랄지 이런 문제의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는 이건 극단이고 아니고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현재 어떤 사회적 흐름이랄지 시각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분이 어떻게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장관할 수 있다는 것은 저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인사에 있어서 좀 패착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문수 후보자가 청년들을 만났는데 대구에 있는 청년들을 만났는데 조금 더 해석이 논란이 있을 만한 발언을 한 게 더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고향에서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큰데 지금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배우고 서울에 잘 있으면 서울 가서 배우해야지. 미국에 잘 있으면 미국 가서 배우해야지. 국경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역이 뭐가 문제예요? 네, 들으셨는데 이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5일 남았는데 이런 것들 다 해서 공세가 많이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이분은 공직에 맞지 않는 사람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공직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지 내 생각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서 나 편하게 사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굉장히 교만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오빠들과 놀다 그만 길을 잃은 만 3살의 여자아이. 그런데 이 아이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넨 시민과 경찰의 모습이 화제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길가에서 길을 잃고 배회하는 아이. 눈물을 흘리며 길가에 있는 여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큰오빠, 작은오빠와 놀다가 그만 길을 잃은 겁니다. 이웃 여성들은 침착하게 아이를 진정시키고 편의점에 들어가 음료수를 사주며 곁을 지켜줬는데요. 편의점 직원도 경찰에 신고를 해줬고 출동한 경찰과 아이는 손을 잡고 골목 구석구석 아이의 가족을 찾아 나섰습니다. 순찰차로 다른 위치를 이동하던 그 순간 갑자기 한 남자아이가 순찰차를 막아서고는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아이의 오빠였습니다. 헤어진 지 30분 만에 눈물의 상봉을 한 3남매. 이후 3남매는 파출소에서 경찰이 나눠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부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시민들과 또 따뜻한 경찰의 빠른 조치 덕에 아이는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케냐에서 무려 42명의 여성을 살인한 연쇄살인범이 수감 중에 퇴창살을 끊고 도주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연쇄살인범은 어제 불법 체류로 체포된 에리트레아 국적의 다른 수감자 12명과 함께 구금시설에서 탈주했는데요. 어마어마한 피해자 수에 범행 당시 발견된 피해자들이 무척이나 잔혹하게 발견됐기에 이 연쇄살인범의 탈출 소식은 케냐는 물론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 중에는 아내도 포함이 돼 있어 아무 감정 없이 사람을 해야 할 것이라는 추측도 난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의 변호인은 그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현재 케냐 경찰은 이 연쇄살인범과 도주한 수감자들을 집중 추적하고 구금시설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 등 8명을 징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